오늘은 관광정책과 정치체제를 학습을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은 정책은 정부가 선택한 행동, 선택은 판단을 필요로 하고 판단의 기준은 가치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에 우리 개인적인 행위나 행동에 있어서도 사실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가치의 표현이겠지. 그 모든 것들이. 정책도 마찬가지. 정부가 선택한 행동에 선택이라는 속에는 가치가 들어가 있다. 근데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정부가 선택한 행동이라 했지만 정부는 누가?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출발은 개인이다. 그래서 사회 실체론에서는 사회는 사람들, 조직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실체는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인이 사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선택한 가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출발점은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것들이 하나의 정부의 혹은 조직의 가치가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을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도 이제는 소통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댄 지거란 사람은 결국 민주주의의 정책학 혹은 민주주의 정책이라 함은 무엇을? 가치의 실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치는 어떻게 실현되냐면은 그냥 정책이 만들어져서 집행하고 평가한다? 거기에는 가치가 들어갈 이렇게 구석이 없어. 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치가 이렇게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책은 숙의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숙의돼야 된다. 숙의, 딜리버레이션은 역시 한자어로 번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 숙의의 뜻은 뭐냐? 나의 이성적인 사고, 나의 비판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한 판단을 우리는 숙의라고 얘기를 해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숙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하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숙의하지는 않아. 그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뭐야? 내 의식에 있는 통찰로 하는 경우도 있지.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통찰적으로 감각적으로 하지 말고 내 이성적인 사유로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야. 이것을 우리는 policy deliberation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숙이란 단어 같은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한번 써봐.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사회과학 용어이기 때문에 자꾸만 사회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강단에서만 배우는 걸로 끝나면은 우리 사회의 문명화,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시빌라이제이션, 문명화되는 거는 속도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만 이렇게 배우를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써보다 보면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해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도 정책이 나올 때 즉각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숙의해보자 이런 생각 들겠지. 낸 직원은 또 여기서 정책이 그냥 하나의 선택한 행동 이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터지는 것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가치가 들어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담론화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아마 담론이라는 얘기는 많이 사용을 했을 거야. 디스코스란 말. 너의 담론과 나의 담론이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야. 근데 디스코스의 언어학적 의미는 언술이야. 즉 말의 글의 집합. 우리가 글을 쓸 때 지금 우리 교과서도 언술이야. 말의 집합. 근데 담론이란 말을 특별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의미 전달을 위한 언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의 담론과 나의 담론이 달라. 이럴 때는 뭐냐면 너의 주장과 나의 주장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주장과 담론을 왜 이렇게 구별져서 얘기를 하냐면은 주장은 그거의 핵심적인 압축된 주제야.
주제. 하지만 그 주제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언어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전체적인 거. 대표적인 게 신문 사설 같은 거 보면은 신문 사설 제목은 이미 나와 있지. 하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돼? 수사학적인 많은 표현들로 돼 있잖아. 이것들을 우리가 담론이라고 얘기해. 한국은 늘 우리 관광정책학에서 배울 때 늘 문제가 되는 게 관광정책에서는 담론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담론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는 수사학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질 않아. 그냥 발표문이 나오면 끝이야. 우리가 10월 달 되니까 여행주간, 관광주간을 여행주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주간 이렇게 합니다. 한다는 얘기만 있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를, 우리의 리터러시를, 즉 우리의 독해를 이렇게 끄집어낼 만큼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정책은 우리들이 모두 향유하고 정부가 선택하지만 사실은 정부는 우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언어화시키라는 거야. 알았습니까? 정책 담론. 그럴 때 그 언어화시킬 때 언어들을 구성하는 그 핵심적인 의미, 요거의 가치야. 따라서 가치는 내가 이런 용어도 있어. 여러분들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학교 앞 호텔법이라고 그래서 학교 앞에 호텔을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하려면은 정부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가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앞 호텔을 세울 때 교육법에 의한 절차는 생략하고 관광진흥법으로만 우리가 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국민들도 찬반 양론이 이루어졌어. 어떤 양론이 이루어졌어요? 학교 앞에 호텔 세우는 거 이것은 사회 문제의 야기의 가능성이 있어서 반대한다.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제는 호텔은 하나의 문화시설이고 생활시설인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정책에서 이것을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를 하려고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책에 담론이 형성되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법 안의 주장이 충분한 수사학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의사소통을 못한 거야. 이제는 정책은 누구의 것? 사람들의 것, 국민의 것이고 공중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 정책은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마치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돼. 담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정책은 이제 논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정책은 이런 경우도 있어. 왜 정책을 정부가 결정했으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시적인 발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 아니야. 논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은 선택하려면 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교환될 수 있는 논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라.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이에요. 반드시 관광 정책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추석이나 이런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그럴 때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막 할 때가 있어. 그 여러분들은 짜증나. 왜 그러지?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좀 놔두면 되는 거지. 언제 날 봤다고 그래? 날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제는 생각해야 돼. 내가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항상 내 행동은 내랑 가까운 사람에게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가 아닌 거야. 사회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자체는 뭐지? 늘 쟁점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 이해됐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런 쟁점은 쟁점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찬반 양론으로 형식을 만들어서 치열하게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수기하는 거예요. 토론은, 디베이트는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중에서 어떤 대화를 말해요? 찬반 양론으로 구분해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깊이 있게 토론을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구?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대화법을 우리가 토론이라고 그래. 디베이트라고. 그래서 정책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라서 우리가 정책이 시민 속으로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디베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디베이트는 우리의 공중대화법이야. 퍼블릭의 대화법을 말해.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또 교수님 오고 팔러스 디베이트를 배우게 돼. 이제는 모든 문제를 찬반 양론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거쳐서 합에 이루는 변증법적 접근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제는 변증법에 대비해야 돼. 내 의사결정, 내가 하는 것들이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의 공간을 이렇게 열어놔야 돼. 그렇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늘 부딪히고 늘 외롭다고 느끼는 거야. 왜 내가 뭘 할 때마다 논쟁이 있고 내가 하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아니 천만에.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그래. 그게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공간에 반쪽은 열어놓고 있어야겠지. 항상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거야.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왜? 반대할 사람이 있어야 내 주장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고 있고 또 내 주장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죠. 그것을 댄지거란 사람은 바로 민주주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정책 PR 시대를 만들었는데 PR은 Public Relations. 일상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홍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요새는 홍보란 말을 잘 안 쓰기 시작해. 홍보는 Public Relations의 공중관계란 말, Public Relations의 말을 다 설명하지 못해. 차라리 번역을 할 때 정책 공중관계 관리 이렇게 했으면 다 포괄될 텐데 번역을 조금 압축하고 너무 추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Public Relations란 말이 다 안 들어갔어. 그럼 PR은 어떤 뜻이냐면은 공중관계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을 우리가 정책 PR이라고 얘기를 해요. 커뮤니케이션 활동, 의사소통 활동. 이해됐습니까? 이제는 정책을 할 때 정부도 의사소통, 즉 공중과 그 이해관계자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지노를 할 때, 케이블카를 할 때,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 때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지역 주민이라는 공중과의 관리, 의사소통을 충분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하고 나면 항상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늘 불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처음 알았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렇게 옳지 않다. 시간이 거꾸로 맨 처음에는 그냥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제는 점점 오히려 그거에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해서 가치 논의에 대해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정치 체제로 넘어가요. 아까 벤지가 말씀하시면서 정책 PR 얘기하셨는데 그 책에 정책 PR이 없고 정책 대화가 있는데 정책 대화랑 정책 PR이랑 같은 맥락으로 가거든요. 그 책에서 나온 거는 정책 다이얼로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의에서는 PR로 확장시킨 거지. 알았습니까? 아무래도 그건 편집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정치 체제. 정치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런 질문을 했어. 지난 시간에 새로운 접근을 얘기를 했는데 이 접근이란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나온 거를 이제 오늘 이제 답하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정책에는 뭔가? 정책은 정부가 선택한 행동, 사회 문제,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선택한 행동이다. 정책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근데 정책은 선택한 행동에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정책을 이렇게 봤어. 그럼 여러분들은 정책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정책은 정부가 선택한 행동이고 선택은 가치라는 기준이 내재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정치 체제로는 그 정책은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압축된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정치 체제론이야. 현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림표에 나온 것처럼 정책은 하나의 추상적인 압축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뭐의 덩어리다? 정책 환경으로부터 투입돼서 그것이 정치 체제를 거쳐서 산출된 거다라는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어. 이건 현실론이겠지. 드디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논리 속에 생각 속에 있던 정책이 어디로 간다? 현실로 가는 거야. 현실로 가서 이해하는 접근을 우리가 경험주의적 접근이라고 그래. 경험적 모델이야. 경험적은 임피리시즘을 말하고 임피리시즘은 우리가 감각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해하는 실제를 말해. 리얼러티는 리얼러티인데 우리의 감각 작용으로, 즉 인간이 스스로 머릿속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보는 실제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경험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때 정책은 그냥 이렇게 가치된 선택된 거예요 라는 것이 아니라 뭐지? 그 정책은 뭐로부터 나온 거다? 환경으로부터 투입돼서 요구나 지지의 모습으로 투입돼서 뭘 거쳐? 정치 체제를 거쳐서 산출된 거다. 조금 생소하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생소한 거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로 퍼스펙티브, 즉 관점, 입장, 그랜드 시어리 등등, 패러다임 등등이라는 일반 이론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데, 바로 여기서 정치 체제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입장을 얘기하고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 그래, 정책은 가치의 덩어리야. 하지만 그 가치의 덩어리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지? 현실 속에서 나오는 거야. 현실 속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환경으로부터, 정책 환경으로부터 투입돼서, 누구에게 투입돼? 정치 체제에게 투입돼서 체제가 만들어낸 거야. 뭐를 통해서? 전환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책은 정치 체제의 산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정치 체제란 무엇인가, 여기서 정치 체제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가야 되는데, 정치 체제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정치 체제론에 대한 공부를 먼저 좀 하고 들어가면은, 책에 82쪽부터 나온 건데, 이거는 정치 체제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관점이라는 아주 큰 사회과학의 입장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과학을 공부하든지, 경영학을 공부하든지, 경제학을 공부하든지, 정치학을 공부하든지 늘 출발은 정치 체제론 아니면은 일반 체제론으로부터 준비해. 그게 출발점이야.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일반 체제론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거는 1930년부터 50년 사이에 생물학에서 나온 이론들이 사회과학으로 이렇게 전달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생물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사는데, 이거를 에코시스템이라고, 생태계를 이루고 사는데, 이 체계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생태계가 발전하더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걸 보고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정치학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어? 그래, 그렇구나. 정치도 생물처럼 하나의 체계야. 누구 체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체계인데, 그것들은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동적인 개념이구나라는 관점을 갖게 된 거야. 따라하세요. 관점을 갖게 된 거야. 이거를 다시 또 영어로 표현하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해. 패러다임.
패러다임 주의해야 될 건 영어 스펠링이 조금 애매하지. 그 시험 볼 때 많이 나오지. 토익 토플에 패러다임 DIGM. 나도 떨려. 맞나 틀리나?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잖아. 패러다임인 거예요. 관점. 사회과학을 공부할 때 늘 뭘 중심해라 그랬지? 어떤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뭘 중요해라? 레이어를 어느 관점에 있는 거, 어떤 레이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레이어를 배울 거야. 오늘 우리가 배우는 레이어는 정책은 정치 체제론적 접근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체제론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정책도 그냥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적응되며 변화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체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코시스템이란 말이 우리에게 좀 괴롭히는 용어인데 번역어가 우리를 너무 많이 괴롭히고 있어. 일상적으로 체제란 말도 있고 체계란 말도 있지. 들어본 적 있죠? 체제, 체계 같은 말이에요. 시스템을 번역한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근데 번역어가 우리의 그 어떤 의미를 조금 시스템의 의미를 조금 변화시켜. 영어는 그냥 시스템이야. 그런데 제도라는 뜻의 즉 어떤 규범이라는 뜻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번역을 체제라고 번역을 하고 생물이나 아니면 물리적 구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체계란 말을 써. 영어는 시스템이야. 그럼 여러분 체제란 말, 체계란 말 달리 썼을 때 틀렸습니까? 틀린 거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혼란스럽다면 영어의 원어를 반드시 써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회과학 용어를 쓰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번역어라고 얘기를 해요. 번역어. 알았습니까? 우리 관광이란 투어리즘의 번역어도 때로는 번역어 때문에 우리가 사회현상으로서의 투어리즘의 의미가 행위로서의 의미로 약간 혼동되는 경우가 있지. 이것들이 번역어의 문제. 그러면 여기서 체제라는 용어로 바라볼 때 요 정치 체제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정책은 환경으로부터 투입 요구 지지를 받아서 정책 과정 즉 정치 체제를 전환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 정치 체제는 폴리티컬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폴리티컬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정치 체제를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면 정부라는 말이에요. government. 정부가 선택한 거라고 그랬지. 다시 말하면 정부가 선택한 행동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 의해서.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체제란 말은 이미 우리가 정부란 말에 썼던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잠깐 봐봐. 공부를 처음 하는 입장에 사회과학 입문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 갑자기 똑같은 말을 정부란 말로 하면서 관점이 뭘로 바뀌지? 체제란 말로 바뀌지.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용어를 똑같이 쓸 수 없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선택한 행동이라고 그랬는데 정치 체제론, 즉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용어로 정치 체제론적 관점으로 볼 때 뭐가 된다? 정부가 정치 체제가 된다.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팁을 갖고 있으면 돼. 관점으로 볼 땐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도 다른 이름으로 본다. 이게 사회과학이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내가 레이어가 중요하다, 용어가 중요하다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는 처음 사회과학 입문할 때는 여기서 혼란을 겪으면은 다른 공부할 때 다 힘들어요. 그러면 질문해야겠지. 교수님, 정부란 말을 쓰는데 또 정치체제란 말을 썼는데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 난 정치체제론적 관점에서는 정부는 정치체제야. 이해됐습니까? 또 하나 혼란스럽지. 여러분 중에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 그러면 우리가 각종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정부 그러면 행정부를 말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지. 가브먼트는 행정이 아니야.
뭐까지 포함되는 거? 대통령까지 포함되는 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모든 국가기관이 다 포함된 거를 우리는 government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왜 우리가 행정부를 주로 줄여서 정부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번역 때문에 그래. 행정부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라고 하는 경향이 큰데 사실은 government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통령, 입법, 행정, 사법까지 다 포함되는 거를 우리는 정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책은 정부가 선택한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은 관광학을 공부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한 거,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행하는 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의회인 국회가 결정하는 것, 사법부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정부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 사법부는 재판하는 거잖아. 재판하는데 정책이 아니 교수님 사법부도 정책을 판단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Yes.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들이 축제를 할 때 가장 유명한 홍길동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때? 근데 홍길동 이분은 진짜 홍길동인 게 여기저기 다 나타나셨어. 그래서 지역 연고권을 얘기하는데 한 열 몇 군데가 홍길동이가 자기 고향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홍길동과 관련된 전설이나 이야기를 가지고 축제를 만드는 데가 서로 경쟁을 해. 어떻게 판단하지 이거를?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자치부가 조정하려고 해. 조정이 안 돼? 그럴 때는 어떡하지? 행정재판을 통해서 사법부가 판단해. 그러면 재판 결과는 뭐가 되지? 정부의 선택한 행동이지. 그러니까 재판도 뭐다? 정부가 선택한 행동이다. 이해됐습니까? 큰 예로 한번 볼까?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은 누가?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면서 행정이 결정됐지, 정책이. 그럼 누가 결정한 거야? 사법부가. 그렇지? 아, 재밌네. 사법부도 정책을 결정하네. 그래요, 안 그래요? 입법부는 당연히 결정하지. 법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배웠지. 정부가 선택한 행동인 정책은 어떻게 공표돼? 법률의 형태로, 대책의 형태로, 조치의 형태로 여러 이름으로 되는데 그중에 법률의 형태로 공표된다는 거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정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government. 우리 헌법에 보면은 정부란 말을 조금 협의의 의미로서 행정부의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이 세 가지 입법, 행정, 사법, 그 다음에 또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것을 국가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의 government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보편적인 학문을 하기 때문에 학문적 입장에서는 government는 광의적,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있습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 있어요? 사회가 우리 함께하는 거라고 계속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질문해야 돼. 교수님 제 상식하고 다릅니다. 손들어서 짚어야 돼.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공부 좀 더 해요. 상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하나씩 보죠. 먼저 입법부. 입법부는 관광정책에서 관광정책 결정권과 정책 통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때 정책 통제권은 여기 나온 것처럼 국정 통제권을 말하는데 각종 국정 감사를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죠. 행정부가 한 것들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의회는 감사권이라는 통제권을 갖고 있어. 우리 지금 정부에서 한 것도 여러 가지 각종 축제나 이런 것들에 낭비 요소가 많다고 이번 아마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될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입법부는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어. 입법부가 직접 법을 만든다는 것은 결정권이에요. 아까 학교 앞 호텔법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결국 이것도 법은 누가 결정했어요? 입법부가 결정하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했다는 것 자체는 정책 결정된 거예요. 정부의 선택한 행동이니까 그 정부가 선택한 행동이 법의 형태를 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누가 결정한다? 입법부가 결정한다. 일상생활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주로 행정부가 되기 때문에 정책은 행정부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입법부.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의 경우는 국회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을 때 잘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살림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 중국이라면 중국 전체, 아니면 일본이라면 일본 전체에 관련된 법률을 결정하면서 뭐를 만드는 사람이야? 정책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우리 국회에는 아직 관광 산업, 관광 사회 문제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직은. 응?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이번에 우리 국제관광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생이 여수시장, 부시장도 그런 분인데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어, 지역구에서. 응? 그래서 이제 관광 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국회의원도 된 거예요. 대단하지? 그래서 물론 그분 자체가 뭐 관광학을 공부했기 때문에만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연계까지 돼서 이제 관광학 공부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가 다양해지고 있다. 여러분 중에서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손만 들면 되는 건데 한번 손 들어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국회가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기서 손만 들면 된다는 이 애연적 표현은 사회과학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건 일종의 웃으라는 얘기인데 웃질 않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 내가 순서를 대통령 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입법부 다음으로 쓴 이유는 일본의 경우에는 내각 책임제지.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즉 우리가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총리를 만들고 총리가 나라의 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법부가 중요해요. 한국은 대통령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축을 이뤄. 대통령은 그래서 관광에서도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고 정책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니까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 관광권 활성화를 위해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는 자기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이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 적이 있어요. 직접 의사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은 정책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또 통제권도 갖고 있어. 아닌 거는 아니라고. 왜? 최종 결재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운영하면서 국가의 전체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통령을 행정수반이라고도 얘기해요. 행정수반인데 여기서 입법권과 사법권도 있다. 대통령도 입법을 합니까? 대통령이 입법까지는 아니지만 국회가 결정된 국회가 입법화시킨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대통령이 힘이 굉장하지? 대통령은 입법부가 결정한 것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은 국가의 법은 아닌데
대통령령이라는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시행령.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령이라는, 즉 다시 말하면 법률의 하위 개념인 시행령,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그만큼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사법권도 있습니까? 대통령은 직접 재판을 할 수는 없지만 재판의 결과에 잘못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감면, 즉 결정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면하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대통령은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큰 힘도 갖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을 잘 우리가 선출해야겠지. 그렇죠? 내각 책임제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각 책임제는 집단 의사결정인데 대통령 중심제에게서는 대통령 의사 중심제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매우 신속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 정책은 아주 큰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정부는 우리가 정책 결정, 정부가 선택한 행동이라고 그럴 때 행정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의 관광 정책의 집행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관광 자원을 또 카지노를 도입한다, 아니면 복합 리조트를 개발한다 할 때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집행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한번. 복합 리조트를 인천공항 근처에 세우는 걸로 했는데 그 결정도 누가 했어? 행정부가 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지. 그리고 집행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지.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정책 집행권밖에 없고 결정권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했을까?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네. 또 다른 얘기 또 한번 해봐. 뭐지? 현대 국가에서는 입법부가 정책 집행을 하는 행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권한 위임에 의해서 재량권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률에 없는 일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다만 법률에 기초해서 시행할 때 작은 의사결정, 위임한 의사결정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재량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행정부,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책 결정은 법률에 근거해서 입법부가 위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복합 리조트는 어떤 법률이 있었어요? 관광진흥법에 보니까 복합 리조트란 말을 찾기가 어려운데 어디 있었어요?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법에 법인 것, 인천 같은 이런 데에 나와 있는 법률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그럼 관광진흥법에 있는 거 아니네요? Yes. 관광진흥법에 있지 않은 것. 그래서 때로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그래서 관광에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이 아는 다른 타법률을 통해서도 정책 집행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을 공부할 때 반드시 법규만 하는 게 아니라 유관법규라는 걸 같이 공부하죠. 유관법규. 즉 관광에는 해당되는 법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광법규, 유관법규, 또 하나는 지방 관련된 지방법규. 이 세 가지를 볼 때 우리는 관광의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광학을 하는 공부는 우리들 입장에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뭐를? 법률에 대한 공부도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정책을 하나도 이해 못한다고 할 수 있겠죠. 왜? 법이 정책이니까. 법이 정책이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정책들은 뭐예요? 정부가 집행하는 법률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노출되고 집행되는 법률만 안 되면 뭐죠? 겉모습만 보고 실제 원류를 못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답은 사람들에 있다, 답은 공중에 있다, 답은 사회에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현상만 따라가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법률은 이미 결정된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현상을 보면서도 뭘 봐야 된다? 제도를 봐야 된다. 법률하고 비교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제주도에 관광객이 지나치게 많이 와서 사람들을 좀 오는 거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비자 제도를 복원해야겠다. 비자 제도를 복원한다? 그건 법률에 나온 걸 법률을 다시 고치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만 보고 법을 모른다면 사실은 반쪽밖에 모르는 거고 똑같아요. 반쪽밖에. 그래서 사회과학 공부하기가 때로는 매우 쉬운 것 같고 그렇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만큼 어렵다? 자연과학 그 이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무슨 얘기 알았어요? 자, 그러면 행정부에 이어서 아까 우리가 사법부를 얘기했는데 사법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광정책 통제권을 뭐에 의해서? 재판을 통해서 통제권을 발휘한다. 재판을 통해서 정부의 선택, 즉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서 정책을 선택한다. 이해됐습니까? 사법부는 뭘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법학과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사회과학에 같이 공부하는 것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전부 다 사회 문제와 관계됐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뭘 공부한다? 관광 현상, 관광이라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법학적 접근, 정치적 접근, 정책적 접근, 경제적 접근 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정치 체제는 정부를 말하고 그렇죠? 무슨 관점에서? 정치 체제론적 관점에서 정치 체제는 정부를 말한다. 그러면 정부와 정치제는 같은 말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뭘 의미한다? 정부라고 그럴 때는 좀 정적인 개념, 변하지 않는 개념인데 우리가 정치 체제라고 그러면 변화하는 개념이고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 이미 암시하고 있다? 환경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정부라고 그러지 않고 정치 체제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정치 체제는 정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뭐지?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해서 정치 체제로는 무엇을 우리에게 또 가져오나? 기능주의라는 관점을 또 가져오게 돼. 이 요소들이 무슨 기능? 서로 기능을 하지. 나는 입법 기능, 너는 집행 기능, 너는 재판 기능, 그지? 기능을 하지. 이렇게 또 보는 관점을 뭐라 그래? 기능주의적 관점. 따라하세요. 아, 재밌다. 이제부터 우리는 공부가 그냥 쓰여 있는 공부가 아니라 해부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 저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지 사회과학적 접근을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 각 정부의 부서들은 활동을 한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봤지. 근데 이 그림 잘 봐봐. 이 그림을 보는데 이 그림은 마치 뭐처럼 보이지? 하나의 구조로 보이지. 이것은 뭐에 대한 표현? 대통령 중심제일 때는 이렇게 집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것들을 우리가 구조라고 얘기해. 각 요소들이 하나의 짜임새를 가지고 만들어진 틀. 이걸 구조라고 그래요. 입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곳에는 대통령 대신에 입법부가 뭐를? 행정까지 업무를 같이 하면서 그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지. 입법부가. 그러면
구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려고 얘기를 했냐? 정치 체제는 기능만이 아니라 뭘 갖고 있다? 구조. 마이크를 해놓으니까 기침 소리도 아주 우렁차네. 깜짝 놀랬지? 자, 재미있게 따라오고 있습니까? 재미있어, 하늘이? 표정은 영 재미가 없는 표정인데. 근데 이 공부가 좀 딱딱하긴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특히 우리 이 수업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더 높은 학문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한테 이런 공부하는 방법들도 많이 배워야 돼. 이런 관점, 저런 관점. 모든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진 않아.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가 얘기해주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조는 결국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짜임새를 갖고 있느냐를 의미한다는 것을 구조라고 했어. 우리가 사회를 연구할 때 기능주의적 접근, 구조주의적 접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구조주의는 건축으로 따지면 하나의 집을 말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 구조 속에 들어가는 요소들의 기능은 기능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러고 이 둘을 다 합쳤을 때는 뭐라고 그러지? 구조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는 어디서부터 온다? 정치 체제로부터 온다. 체제라는 얘기를 할 때 구조기능주의가 등장을 한다. 알았습니까? 자, 여기서 구조는 정치 체제의 구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국가 기관의 구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이 큰 틀의 구조는 국가가 대통령제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3권이 분립되어 있는 구조를 띠지만 또 의원 내각제에서는 권력이 융화되어 있는 구조를 띈다. 차이점이 있지. 우리 유학생 중에 일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의원 내각제가 더 익숙한 구조겠죠. 또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중국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구조와는 또 다른 정부 구조를 갖고 있어. 사회주의에서는 당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알았습니까? 당 밑에 행정부가 있어. 물론 거기에 이제 국민회의, 주민회의 같은 의회적 요소가 있는데 실제로 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입법, 행정, 사법 중에 행정만 가지고 볼 때 또 거기에는 구조가 있어. 어떤 구조가 있느냐? 하나는 행정부들이 이렇게 수평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거기서는 어떤 관계?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 수직적 관계를 갖고 있어. 대통령은 수반이고 그 밑에 행정각부가 있어. 그렇죠? 대통령이 있고 행정부가 있었잖아. 수직적 관계구나. 그런데 또 각 행정부처들은 무슨 관계야? 수평적 관계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이렇게 수평적 관계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수평적 관계를 갖고 있는 행정각부의 구조는 두 가지를 요구해. 때로는 협력관계, 때로는 갈등관계를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를 남겨줘. 때로는 이 행정각부가 행정부에 있는 각 부처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단일 체제 같지? 행정부니까 한 몸뚱이 같지?
하나 같지. 그런데 실제로 일할 때 보면은 다 연합 체제 같아. 각각이 따로따로 협력해야 돼.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행정각부는 각 부처 간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 관계를 다 갖고 있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협의해야 되고 갈등이 생기면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도 그런 부처가 있지. 국무총리실이 있잖아.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있거든. 이건 뭐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갈등을 조정해 줘야 돼. 이걸 잘 못하면 부처 간에도 막 갈등을 해. 다시 한번 예를 들 것 같으면 의료관광의 경우도 보건복지부는 자꾸만 외국인 환자 유치법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활동하려고 그래.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관광법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활동하려고 그래. 두 정책이 어떻게 돼? 갈등을 벌일 수가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는 조정 기능이 들어가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행정각부의 구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행정각부는 수평적 관계를 갖고 있고 대통령과는 수직적 관계를 하는데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는 협력 관계와 갈등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 때도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무회의야. 국무회에서 부처 장관들이 우리는 이런 걸 합니다 하고 서로 의논하는 거. 이것이 활성화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방정부, 지방자치회가 되면서 행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구조화로 이루어져 있어. 이 모습이 여기 나온 것처럼 중앙집권적 구조냐 아니면 지방분권적 구조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 한국은 지금 지방분권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직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수직, 때로는 수평관계를 갖고 있어. 수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기능들을 전부 다 분권화시켜서 독립적 체제를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물론 아직도 행정적, 정치적, 재정적 세 분권 중에 행정적 분권도 아직도 완성 단계는 아니야. 그래서 행정의 많은 것들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어. 다만 정치적인 것들은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지방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어.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지 못해서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독립적이지 못해.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방분권적 구조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명목적으로는 지방분권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은 때로는 수직, 때로는 수평, 때로는 네트워크, 연방적 체제 이런 걸로 갖고 있어서 때로는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문제야. 하지만 너무 큰 문제 해결이 안 돼. 어떤 문제 한번 들어볼까? 관광버스들이 많이 와서 면세점 근처나 경복궁이나 인사동 같은 관광지를 가보면은 관광버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얘기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링, 엔진을 켜놓고 있어서 매연을 만들어내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 여러분 생각해봐. 자, 경복궁에 예를 든 거야. 경복궁에 관광버스들이 때로는 한 번 도는 게 아니라 두 겹으로 막 서 있는 거. 사람들이 통행이 힘들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거 관광 문제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학을 공부하면서도 관광버스 많다 그러고 지나갔다면 아직은 여러분들은 관광학 공부하는 사람 아닌 거예요. 알았습니까? 나는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저거 관광버스 주차 문제? 만약에 이거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문제가 커지면 누구에게 불편을 줘? 지역 주민에게 불편 주고 지역 주민에게 불편 주면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생겨? 관광자와 지역 주민의 갈등이 생겨서 지역 주민은
관광자에게 친절하지 않겠죠. 그렇지. 친절을 무슨 뭐 캠페인을 해가지고 그냥 웃읍시다, 스마일 이렇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역 주민들이 관광자와 함께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데 편리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고 이슈가 쟁점화가 되면서 이슈 쟁점 같은 말이지 번역어지. 이슈의 번역어가 쟁점이야. 이슈화가 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어. 대통령 회의까지 했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이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시와 협력하고 해서 해결하기로 했어. 해결이 안 돼. 서울시는 이 문제 그래 공영주차장 정부가 하는 주차장을 만들면 해결되겠지. 그럼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에게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중앙정부는 이거 서울시에서 생긴 문제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린 돈이 없는데.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거지 서울시만 방문한 거 아니잖아. 경복궁은 문화재관리청 정부가 한다며. 서울시 경복궁이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지. 이런 갈등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자, 서울시가 이 일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 둘은 책임진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께 내가 한번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회가 하는 거니까 한번 의사결정의 순서를 물어볼게요. 이 문제 문화체육부가 책임져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수기 한번 해보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판단 끝났나요? 빠르니까 뭐. 자, 서울 거꾸로 한번 줘볼게. 2번 투표를 할 거야. 서울시가 책임져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거는 간첩인데. 더 들려면 들고 말려면 말고. 자, 서울시가 책임져야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다시 말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지방분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방분권 시대는 자기 행정구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본인들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해서 알아서 한다면 지방분권제를 모토로 만들었어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미리 예산을 뽑고 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라든지 확보하려는 게 지방정부가 할 일 아니에요? 그럼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분권 시대에. 그렇죠? 거꾸로 한번 얘기해보죠. 지방분권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아직도 재정권도 없고 법률적으로도 아직도 취약한 지방부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요?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되게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 안 했습니까? 벌써 얼마 전부터 우리가 얘기했죠. 지방정부의 예산을 충분히 달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만들 수 있다고. 자, 이렇게 논쟁을 했고 찬반 토론을 했어요. 누가? 나 혼자서. This is one man show. 자,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 다시 한번 투표해 보는 거야. 알았지? 다시 한번 고수해 보는 거야. 자, 지방분권제, 중앙집권제. 자, 이 관광버스 공영주차장 마련은 서울시가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조금 늘었죠, 서울시가. 아니야, 중앙정부가 해야 돼. 손 들어보세요. 예스. 중앙정부가 한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고 손든 사람 중에 한 사람 얘기해봐요. 누가 얘기할래? 아, 개인 물어봤다. 이거 그러면 또 편집해야 되는데. 어차피 답을 안 할 건데.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우리는. 그지? 수업하면서 이때까지 초, 중, 고 말해가지고 본전동고 같이 다 학습된 효과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봐. 우리도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손을 많이 들고 있어.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자야. 이미 안 될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아니야. 현실은 이렇더라도 우리가 지방분권제라는 취지를 살려서 서울시에게 책임을 줘야지. 그래도 서울시가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서울시에게 미루겠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게만.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앙정부의 많은 거슬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방정부에 분권하는 한국은 아직 멀었다. 우리 세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대까지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제 한국의 지방 분권은 갈 길이 정말 멀다. 국민이 생각하지 않는데 국민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지방 분권 되겠습니까 이거? 조금 힘들겠죠.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손 들어보자.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자. 자, 서울버스 공영제에 대한 문제, 주차장 문제 해결, 서울시가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주최 측의 의도가 다분히 섞여 있었어.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지금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은 그렇게 많이 개방적이지 못해. 이게 우리에게는 조금 다양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게 돼. 지금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게 옳다 그러다가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다양성, 나는 분권화, 나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확산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야. 방송을 잠깐 수업하고 간 게 없는 얘기지만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해. 미국의 대선 투표를 보면서 선거를 보면서 이러다가 민주주의가 이게 문제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야, 미국 대통령도 저 난리야. 적합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해서 미국 보면 정말 이런 민주주의를 계속해야 되는지 고민돼 이런 사람도 들었어 나는. 나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민주주의니까 다행인 거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세습제에 의해서 군주제에 가서 평생 하면 어떡할 뻔했니? 진짜 혼란스럽고 재앙이지 이거는. 나는 민주주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 사람 돼봤자 4년밖에 못해. 그렇지? 또 정말 못하면 탄핵시키면 되지? 얼마나 좋은 제도가 민주제도야. 나는 민주주의가 그래 좋다고 생각해. 동의도 안 한다. 정말 한 번쯤은 뭐 박수라도 치고 정말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난 민주주의를 그래 좋다는 거야. 봐봐 세습제가 되고 군주제가 됐는데 뭐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런다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도 올 수 있지. 그것도 평생 한다면 군주제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그래도 대통령제가 되니까 우리가 4년 동안에 정말 안 좋다면 바꿀 수 있지. 또 누가 알아? 대통령이 됐는데 생각보다 더 잘할 수도 모르는 거야 그지?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 거야. 민주주의의 장점은 그래서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서울버스 공영제가 있다면 책임은 누구냐? 서울시민을 행정하고 있는 서울시가 져야지. 그리고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달라고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 중앙정부에 얘기해야지. 중앙정부가 알아서 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그걸 모두 다 한다면 분권제가 뭐가 필요해? 분권제가 필요한 이유는 뭐겠어? 우리가 모르는 실세포의 하나하나까지 그것까지 모르니까 거기서 필요하면 요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체제적인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관광의 행정기구 입법, 행정, 사법 중에 행정기구 행정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이들이 행정구조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관광행정기구의 구조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들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경우에는 입법으로부터 재량권, 즉 위임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관광행정기관들은 중앙관광행정기관, 지방관광행정기관, 준정부 관광조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우리의 바로 관광행정기구표예요. 행정기구표. 중앙관광행정기관은 정부 부처인데 지금 한국은 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요 중앙 정부 부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방관광행정기관은 한국은 광역과 기초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광역은 서울시, 경기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서울시에는 구청이 있고 경기도에는 시군이 있는데 그 하위를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가 있는데 서울시에도 관광국이 있어서 관광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구청에도 뭐가 있어요? 관광행정조직이 있어서 관광 문제를 관장하고 있어요. 최근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 행정은 너무 일반 행정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제는 행정들을 좀 더 전문화해야 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구급 공무원을 그냥 뽑아서 관광을 맡기는 게 아니라 관광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뽑아서 행정을 맡기는 전문직화 시대를 이제는 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올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 담당 사무관을 특별 채용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정부도 처음으로 민간 전문직을 사무관으로 다시 말하면 행정고시와 같은 사무관으로 처음 개방을 했거든. 그 2명을 뽑았어. 근데 그 1명이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관광정책학 박사를 받은 김자영 박사가 1호로.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의 관광기획관으로 지금 사무관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럼 나머지 또 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문화유적을 복원하는 기술 전문가가 사무관으로 됐어.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 부서가 있는데 우리 관광정책학을 배운 졸업생이 1호 사무관이 된 거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주게 되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문화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이 필요로 하는 조직들을 이건 조직일 뿐이고 누가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일해요? 사람이 일하잖아. 이 전문가가 돼서 여기를 채워줘야 되는 거야. 지분이 있는데 살 사람은 없고 살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간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집은 빈 집이 되지. 지금 우리 관광 분야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 이 분야를 안 채우는 거야. 알았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제 공부해서 이 집들 빈이 될 사람들이 이제 생겨야 돼. 이해됐습니까? 야, 여기서 준정부 조직은 또 뭐예요? 이거는 일반 행정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관광 분야를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처럼 하는 것들이야. 국가관광조직, 한국관광공사가 있지. 또 지역관광조직에는 뭐가 있어요? 서울관광처럼, 또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이렇게 지역마다 관광공사가 있지. 지방자치단체, 요거는 아주 작은 자치단체, 기초단체를 말하는데 이 지방자치, 요건 잘못된 겁니다. 지방관광조직. 책도 잘못됐어? 준관광정부조직이고 저거는 지방관광조직 책 96쪽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조 교님의 실수니까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준관광 정부 조직 이렇게 돼 있지 책에 보면은.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강릉시라든지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들은 별도로 관광공사를 만들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들도 이제는 별도의 관광공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지? 여기를 채워야 되는 건 누구예요? 관광 공부한 전문가들이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 관광 마케팅도 가보면은 우리 학부 졸업생이 한 명도 없어. 다 대학원 졸업한 졸업생만 있고.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나의? 나는 가슴 진짜 아파. 정말이야. 정말 어떤 때는 막 화가 이렇게 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배기 싫어. 좀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관광학을 공부로 들어와서 딴 데로 가냐 이거야. 뭐가 잘났길래. 다 만들어놨는데. 화나겠어, 안 나겠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시험을 그러면 안 받느냐? 받는데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또 결국은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인 거야. 이게 화나다가도 어휴. 도대체 이건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공부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정말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이런 공부냐 우습게 볼 게 아닌 거야. 관광은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이기 때문에 지역에 참여하고 공공적인 참여 없이는 관광 분야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의 능력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선배들도 자꾸만 대기업으로 민간 기업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이쪽 분야가 비어 있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관광 마케팅에 가도 전부 다 다른 전공하는 친구들이 꽉 차 있고 한국관광공사 직원이 600명인데 우리 졸업생이 몇 명 같아? 600명 중에 대충 생각해봐. 100명, 50명, 30명, 10명, 10명 이하. 어디 같아? 응? 화나겠어, 안 나겠어요? 대신 좀 말 좀 해봐라. 화나니, 안 나니? 화가 나 죽겠다니까? 근데 시험을 그럼 안 받느냐? 봤어. 떨어졌어. 그럼 난 어떻게 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어떻게 하면 좋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우리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헛바퀴를 돌든가 헛발질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또 우리가 정말 실력이 안 되는지도 몰라. 실력이 안 되면 공부하면 돼. 헛발질은 자꾸만 우리가 제3종 오류를 범하는 거야. 아닌 걸 알고 자꾸만 가는 거야. 관광을 공부하러 들어와서 관광은 버리고 딴 것만 자꾸만 찾는 거야. 그렇다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둘 중 다 같이 있어. 관광학을 들어왔는데 나는 선배들을 보니까 다른 데로 간대. 나도 다른 데로 갈 거야. 이것만 정만 두고 조금 있어봐라. 난 요 깔딱고개를 넘어갈 거야. 그리고 교수님들 보면서 알로 하고 지나가. 정말 문제야. 정말 문제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문에서 한국관광공사는 한양대 관광학과가 말아먹어. 사장, 본부장, 하다못해 말단 직원의 모두가 T블러드, H블러드가 잡고 있어서 그거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이현택 교수가 있는데 그 한마디가 한국 관광의 방향성을 만들어서 이게 무슨 개인공화국인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우리가 관광행정기관들의 구조표를 보면서 고민해 봐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준비할 건가 고민이지. 그래, 가는 건 아는데 왜 차만 떨어져요? 그리고 왜
전체적으로 준비할 때 뭐가 방향성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2학년, 3학년들이 중심이 돼서 투어리즘 퍼블릭 러블리라는 T분리를 만들어서 준비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공부들을 하고 정보 공유해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공공 분야 진출 준비해라. 정보 공유하고 공부하는 거 토론 같이 하고 뭔가 하자. 제일 내가 화가 났던 건 먼저 시험 다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야. 예, 면접에 떨어질 이유가 있나? 없는 거야.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왜 토론에 떨어졌어? 그랬더니 공공 문제를 물어보는데 답을 못했다는 거야. 왜? 공부만 하다 보니까 토론 안 배웠다는 거야. 토론을. 면접은 토론이야. 알았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는 조금 감정이 격해서 한 얘기야. 알았습니까? 나도 감정이 있어. 자, 공부하다 보니 갑자기 이거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됐네. 어떻게 우리 시간 몇 시까지지? 4시 반까지지? 졸지도 않고 졸 수도 없었는데 시간은 4시 반이야. 명강의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는데 여러분들 관광정책학 공부하면서는 자꾸만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명절 보내고 후유증이 좀 있었을 텐데 이번 주 보내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또 합시다. 수고했어요.